예, 주식시장에서 뭐 언택트다, 인터넷 기업이다 하면 뭐 대표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두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일 텐데요. 한때는 어떤 실적에 대한 탄력성, 주가 탄력성으로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면 최근에는 좀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짜볼 수 있을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정경민 변리사께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이거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해보죠. 예,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이제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네이버는 포털의 기본인 검색에서 시작해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서 광고, 쇼핑 등 비즈니스 플랫폼, 네이버페이, 클라우드, 웍스 등 IT 플랫폼, 뮤직, 웹툰, 브이라이브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포털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라인, 밴드, 스노우, 브이라이브, 파파고, 웨일, 클로바 등 뭐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숨이 찰 정도로 있습니다. 자회사만 이제 98개를 두고 있고요.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뭐 등에서 해외 법인을 두고도 있습니다. 뭐 인수합병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뭐 성장했다 싶으면은 그 부서를 바로 분할해 버리는. 그래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상당히 빠른 템포로 이제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연역을 좀 살펴보자면은 1999년 6월에 설립을 해서 상당히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2000년 7월에 온라인 게임 업체 한게임과 합병해서 NHN이 되었다가 2013년 8월에 인터넷과 게임 사업 영역에 각각 집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분할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후 다음과 같은 선두주에 가려진 신생업체에 불과했던 네이버가 지금 같은 성장한 계기로는 1000만 회원수를 보유 중이던 한게임과의 합병, 뭐 지식인 서비스, 이메일, 온라인 카페, 블로그의 대중화도 있지만 그 당시에 쟁쟁한 경쟁사들이 운영상 직접 자기가 자초한 미스가 상당히 큰 몫을 차지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 이메일은 한메일, 카페는 뭐 프리첼, 지식인도 DBD기라는 이제 원조격 사이트가 각각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갑자기 유료화를 선언을 하면서 이 유저들을 전부 다 네이버가 흡수를 했어요. 특히 이제 프리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프리첼 카페가 유행이었었는데 프리첼이 유료화를 선언했을 때 네이버가 그 DB를 자기네가 이제 공짜로 유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유저를 흡수했던 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뭐 검색뿐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스포츠, 뉴스, 동영상, 주식, 부동산 등 안 하는 걸 찾는 게 좀 더 어려울 정도로 못 하는 게 없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IT 업계의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네이버는 워낙 하는 사업도 많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안에서도 사업부 쪼개는 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또 사업 확장성이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려온 이슈 바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이버와 CJ그룹 계열사들이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한 건데 좀 이 이슈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이버와 CJ와 간에서 지금 최근에 지분막교환 스왑식으로 가거나 또는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가지고 상호 간의 이 비즈니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의 강자고요. CJ 같은 경우에 물류의 강자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리적인 부분에서 더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게 네이버의 니즈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현재 최대 입점 브랜드가 현재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이커머스와 배송업체 간에는 다양한 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게 결국은 이 물류 부분이었거든요. 배송 부분. 결국은 이 CJ와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거래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조 원이었습니다. 쿠팡은 17조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 금액 자체는 네이버로 통해 가지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 가지고 거래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33,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마트 스토어가 현재 35만 개고요. 60% 이상 올해 지금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금액도 현재 50% 이상, 작년에 20조였는데 올해는 30조 이상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현재 쿠팡이 로켓 배송이 지금
지금 그걸 해가지고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CJ 대한통운을 통해 가지고 이 물류망을 확보해서 당일 배송 또는 12시간 이내 배송을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온라인 쇼핑의 최대 포식자로 등극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1강 체계에서는 네이버가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중에서는 현재 쿠팡, 이베이, 11번가가 세 개의 이제 경쟁업자들이 이제 나누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도 이제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협력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산 물건을 CJ 대한통운으로 배달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외에도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기만 있으면 스튜디오 드래곤 통해서 영상물로 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CJ ENM에서 만든 영상물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또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시너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필두로 한 엔터 부분의 사업 확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가 공용 인터넷 기업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업 확장성을 좀 넓혀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측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네이버 웹툰이 있고 그리고 브이라이브 플랫폼이 있는데 이 운영자가 네이버입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취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또는 CJ ENM가에서 지분 수합 구조, 수합 형태로 나누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웹툰은 이 웹툰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나타나냐면은 드라마 창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웹툰을 드라마화 시킨다라는 보이는 부분에서 이 스토리 위주의 드라마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검증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웹툰은 드라마화를 통해 플랫폼에 이제 노출시키는 게 이제 주 공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대박이 난 사례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사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가 이 매니지먼트나 엔터 이런 제작사를 카카오 M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M을 통해서 카카오 TV로 이제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예. 네이버도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지금 제작을 통해서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을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걸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OTT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이 현재 IP 가격이 지적재산권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휴로 오히려 좀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확장성이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도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슈에 집중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는 어떤 네이버의 금융사업 이쪽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금산분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미 네이버 통장도 만들어지고 있고 증권이나 보험 쪽으로도 계속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정말 네이버는 안 하는 게 없다. 네. 근데 사실 네이버 은행은 없거든요. 카카오뱅킹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까지 하면 거의 안 하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 파이낸셜에 네이버 페이를 운영하고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은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이버 통장, 대출, 보험 쪽으로 하면서 사실상 금융 진출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에 인수하는 것과 다르게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은 단독보다는 라이센스가 이미 있는 금융회사랑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그랬고 최근 한국에서도 이제 네이버 통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미래에셋과 함께 CMA 계좌 이 상품이거든요. 감독 기구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규제 장벽이 높은 금융업의 특성상 직접 허들을 넘는 것보다는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자기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통장을 봤는데 3% 수익률을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제 한도가 100만 원이라 가지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증권사 이제 CMA 상품을 통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용 대출 상품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역시 뭐 미래에셋 캐피탈과의 제휴를 통해서 대출 심사는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하고 미래에셋 캐피탈의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출 심사를 위해서 신용등급 평가도 기존의 뭐 전통적인 신용평가가 아니라 기존의 회사 갖고 있는 데이터에 네이버의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그 네이버 파이낸셜만의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안 신용평가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금융거래만을 살피는 전통적인 신용평가에서 벗어나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예. 이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제 고객 수, 구매자들 리뷰, 대응, 배송 현황을 살펴서 신용등급을 평가해서 맞는 이자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랜도, 국내에서는 텐스페이스라는 업체가 SNS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정보 없이 SNS 정보만을 봐서 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거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NF 보험 서비스를 설립을 하면서 보험 시장이 술렁였었죠. 8월 정도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것이 이제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 빅4가 수수료 논란으로 발을 빼면서 일단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의무보험 가입 서비스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가맹점에게 필요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을 네이버가 안내해주고 보험사의 상품을 이제 연결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수수료는 자동차 보험 때랑 동일하거든요. 11%로. 하지만 이쪽이 워낙 그 인지율이 적고 가입률이 적어서 네. 시장이 굉장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그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손보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들어보면 금융업권 진출을 역시 다양하고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업권에 진출한 사업자 치고 책임은 덜 지게 되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또 하나의 좀 시너지라면 시너지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은 높아가고 있는 건데 하다 보니까 독과점에 대한 우려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좀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는 금융당국의 제재나 결정도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 변경했다고 하면서 과징금 약 267억 원을 부과했죠. 이제 뭐 공정위는 그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변경해서 그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 오픈마켓 및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네이버사의 오픈마켓 상품이 다른 오픈마켓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변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에게 제공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이은 추가적인 제재인데요. 공정위는 네이버를 점유율 70%의 압도적인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선정 자체가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 중에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은 14.8%에 불과하다. 뭐 이런 네이버의 항변도 있었고요. 또 부동산 매물 정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 매물 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100억 이상 들였고 또 특허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식재산권은 무시하고 경쟁사로 정보를 넘겨주라니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밖에서 보았을 때도 이번 그 과징금부터 해서 상당히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제 라인과 야후 재팬 통합할 때 일본 시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 국경 없는 IT 기업들의 경쟁을 인정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아쉽게도 저는 이제 되려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크게 규제할 게 없는데 약간 만들어서 규제하는 느낌도 충분히 있고 네이버도 이제 억울하다 보니 행정소송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압박이나 조언들이 오히려 우리 보러 그러면 너무 불리하게 이건 불공정하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라고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약간은 좀 부딪힘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금융당국의 결정들이 이렇게 나왔으니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워낙 좀 발을 뻗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도 실제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사업자들과 그리고 사업 부서들 그리고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구조도 한번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지배구조 관련된 평가 등급 ESG에서 G 거버넌스의 등급 자체 A+를 받았습니다. 예.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이제 4가지를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요. 사회 책임 경영 등급, 환경 경영 등급, 지배 구조 등급, 그리고 ESG 통합 등급이라고 이제 매겨집니다. 최근에 ESG가 굉장히 핫하죠. 네. ESG GIS라고 해서 ESG 관련된 ETF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7개 등급으로 나눠져요. 최고 등급이 S 등급입니다. 그리고 A+, A, 그다음 B+, B, C, D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거기에서 2번째 등급을 가진 겁니다. 예. 70%의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부분이 B 이하의 등급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배구조 측에서 굉장히 열악하다 네. 그런 부분인데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서 보는 이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 거버넌스 관련된 등급을 매길 때 이제 보는 기준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그다음에 이사회, 그다음에 감사기구에 대한 부분과 공시 이 4가지 평가를 보고서 지배구조 등급을 매기거든요. 네. 그 안에서 처음에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주주권리 보호에 관련된 이 슈퍼 주총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주주 의결권에 대한 행사 제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등급을 좀 보고 있고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이사회가 독립성이고 이사회의 운영 실적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감사기구에 대한 독립성, 그다음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치,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 규정 등 이런 부분들을 핵심 지표로 보고 나서 총 4가지 평가 등급을 해서 A+를 현재 맞은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자체는 굉장히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지배구조를 현재 좀 개편하고 재고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이 지배구조 현황을 보시면 지금 나온 자료가 2019년 자료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출자 회사와 피출자 회사 간의 이 현재 지분이 몇 % 투자했는지 그 다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2019년만 봐더라도 지금 네이버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견제가 굉장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투명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이 네이버의 지배구조나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투명한 부분들이 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거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기업들도 많네요.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배구조 현황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실적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실적 추이가 좀 어떤지도 조사하셨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가 2분기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3분기도 기대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 10월 29일 날 이제 IR을 개최를 합니다. 실적 발표 관련된 IR을 하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10월 말에. 근데 3분기 매출이 2조 원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00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광고 부분과 전자상거래 부분, 웹툰 부분이 다 골고루 주력 사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결제액이 증가를 하면서 네이버 페이도 같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해서 자회사 중에 웍스모바일이 있습니다. 예. 이 웍스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고객사가 또 증가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의해서 네이버 페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IT 플랫폼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60% 이상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부분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현재 타겟팅 광고를 하고 있어요. 타겟팅 광고 도입을 성공으로 인해서 배너 광고 부분이 내년 초까지 3분기부터 좋아지면서 내년 초까지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부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상회가 되면서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도 3분기 비해는 좋아질 겁니다. 근데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좋아지는 이 전분기 대비 수치에 대한 이 성장률보다는 이 4분기에는 조금 미미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네이버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이제 특허 상황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보유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3,000개 정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예. 2,100개 정도 등록되었고 160개는 아직 심사, 676개 소멸되었다 이렇게 검색이 되었는데요. 1년에 200개 내외로 지금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분야의 IT를 이제 영위 중인 기업답게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 GPS, 증강현실, 핀테크, 로봇 장치, 데이터 수집, 저장 기술, 이미지 검색, 거리 뷰, 광고 시스템 모든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있는 건데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부동산 관련 특허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네이버 부동산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공정위 관련돼서 네이버가 이제 우리가 특허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기도 해서 네, 관심 있어서 몇 개 좀 찾아봤더니 3개 정도 더 있겠죠. 예, 그중에 3개 정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2015년도에 출원이 되어서 2016년도에 등록이 된 특허인데요. 이 매도 정보와 매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검색할 때 보면은 매도자들이 이제 희망 매도가, 지역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하고 매수자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가격대를 입력을 하면은 그에 맞게 정렬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정보 입력, 정보 정렬에 대한 특허입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네이버 부동산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특허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또 이 당시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특허도 되었고 잘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매물이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이제 매물 확인에 대해서는 또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매물 검증 시스템인데요. 이 매도자 인증부터 해서 이 모바일로 인증을 수행하는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매도자가 이제 그 네이버 시스템에다가 부동산을 올리면은 이 매도자의 그 문자로 URL을 보내주면 그 URL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임을 인증을 하고 등기부 권리증 같은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 이게 확인자를 딱 찍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 그 네이버에서 갖고 있는 특허인데요. 이렇게 인증 절차를 이제 특허로 잘 보호를 하고 개발도 되어 있는데 공정위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증받은 그 업체들을 매물들을 경쟁사에 넘겨주라니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특허 분쟁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네이버가 이제 지난 8월, 올해 8월에 4년에 걸친 네오패드와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네오패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모두, 플레이스, 스마트 에디터가 주식회사 이제 네오패드가 보유 중인 7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받았는데 1심부터 이제 네이버 쪽이 유리한 판결이 계속 나오더니 결국 대법원에 가서도 네오패드의 보유 중인 특허는 일부가 이제 무효고 네이버 기술은 특허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져서 굴레를 벗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특허 관련 분쟁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네이버의 앞으로 그러면 주가 전망이나 전략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재준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8월 27일 날 고점을 찍고 그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기관에서 한 210만 주 정도 추세가 됐습니다. 주가 하락은 기관의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쏟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7일 이후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10월 7일부터. 근데 그 차트를 봤었을 때는 이 기간 조정 횡보의 차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평균 단가가 지금 한 3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했는데 한 29만 원 선에서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이 공정위 과징금 관련된 부분과 국정감사 관련된 부분 때문에 네이버의 독과점주의 논란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과거 사례, 미국 사례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회사 분할 명령과 그런 이슈와 2018년 이후에서 구글에 대한 부분은 5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와 사례를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성장이 갖고 있고 네이버 쇼핑 분사 가능성 있고 A홀딩스 출범 등 다양한 이슈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성과가 더 이제 고무적으로 좀 창출할 수 있는 기대를 있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을 땐 오히려 좀 조정의 매수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 사례도 그렇고 이런 악재성 이슈가 있는데 미래가 탄탄하다면
다들 매수 기회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좀 투자 의견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네이버에 대한 분석들 해봤고요. 정경민 변리사,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